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019년 새해 맞아서 사회 원로에게 해안을 듣는 신년 특집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원로 중에 한 분이십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첫 통일 부총리를, 또 김대중 정부에서는 교육 부총리를 역임하셨고요. 지금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한환상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복이 뭔지 몰라도 필요합니다. 예. 제가 통일부총리, 교육부총리, 또 지금 현재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또 대한적십자사 총재, 이 많은 직함 가운데 어떻게 제가 호칭을 제일 편하실까요? 제가 듣기 좋은 거는 선생님이죠. 예. 예. 그럼 오늘도 선생님으로 말씀을 그렇게 해주세요. 예.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덕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남북 간의 지금 분단에 대해서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가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고, 계급 간의 갈등 심하고, 또 심지어 최근에는 이 미투 이후에 또 성 간의 남녀 간의 갈등도 심각하고, 지역 간의 갈등 아직 남아있고 해서, 이런 갈등이 너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덕담한다면은 이런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이제 발악하지 말고, 예. 발악의 반대가 발손, 예. 착할 손자, 예. 발선하자. 예. 이 발선이라는 말은 우리 국어 사전에 없습니다만은 많은 사람이 공감해서 쓰면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악의 계급 간의 발악,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 발악, 뭐 정치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발악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발선하자. 그래서 선을 바라게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뒤에 이제 남북 간의 관계 이야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상대방을 주적이다, 악마다 이렇게 규정하게 되면은 서로 발악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쁘게 보겠죠. 그렇죠. 더 나쁘게 보죠. 그런데 발악하게 되면은 발악하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악마가 된다는 진실을 까먹어요. 자기는 뭐 정의의 힘을 가지고 저 주적을 물리치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발악인데, 그 발악하게 되면은 반드시 자기가 먼저 악마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비극이에요. 남북 간에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갈등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발선합시다. 그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사본부도 발선하는 한 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저희 시사본부에 출연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반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또 대한민국에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역할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바쁘게 지났습니다. 이게 지난해가 무술년인데, 뭐 다사다난이란 말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아시다시피 가장 감동적인 이 사태는 지난 70년간 분단된 상황에서 최초로 남북 간의 이 평화 흐름이 도도하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초에 그 겨울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그 무술년 이 말까지 4.27 판문점 선언,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선언, 9.19 평양선언, 제가 참여해봤습니다만은 이런 게 우리 역사 지난 해방 이후에 70년의 역사에서 일찍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보통 뭐 다사다난 그러잖아요. 나는 다사다행, 다사다행에 아주 숨 쉴 겨를 없이 우리에게 닥쳐온 한 해였는데 조금 약간 불안하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사다행한 한 해를 보내고 2019년이 밝았습니다. 올해가 돼지해인데요. 예. 희망, 설렘 속에서 뭐 남북 문제라든가 국내 정치 문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도전이 거센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어떠한 도전과 마주서 있다고 보세요, 대한민국은? 참 이게요. 세계사적으로 보나 우리 한반도의 우리 민족사회 입장에서 보나 또 한국 사회 안에 국가 사회적인 역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있어요. 이때까지 서구의 사상가나 정치적인 식견을 깊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미래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어떤 세계적인 도전이 생기는 거 하니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갖다가 이제 레트로토피아라는 말을 씁니다. 유토피아는 없다는 이야기죠. 예, 예. 예. 미래 이상형이라고 본다 그러면 미래 이상형이라고 한다면은 네. 레트로토피아는 과거의 이상향을 향해서 역사의 그 흐름을 뒤바꾸려고 하는 운동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예. 트럼프 운동도 따지고 보면은 Make America Great Again, 예. 미국을 더 위대하게 다시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유럽의 생기게 브렉시트 같은 것이고, 유럽의 여러 나라의 극우적인 네. 옛날 나치 시대를 동경하는 니오파시즘 바람이 불어가지고 인종차별하고 이민자들을 안 받겠다 그러고 여성차별하고 하는 이런 거대한 흐름이 네. 지금 서구에 아주 강타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죠. 심각한 도전인데요. 이 도전도 따지고 보면은 한반도의 경우에 보면은 한반도 평화의 보물 시샘하는 세력들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되어서 이 냉전 체제라든지 혹은 일제 시대를 흠모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뜻이 좌절된다고 생각하면은 네. 이 새로운 봄이 오는 것을 어떻게든지 거부하겠다는 이런 움직임이 세계적인 지평에서나 우리 한반도의 지평에서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걱정인고 하니 네. 우리가 시민 촛불 운동으로 이제 소위 지난 70년간 우리 사회를 일률적으로 지배해온 소위 냉전 친일 세력들이 조금 무력화됐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지금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세계적인 다른 운동을 보고 힘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네.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의 도전이 되죠. 촛불을 어떻게 하든지 영원히 끄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제 피로하다. 촛불 이야기하지 마라. 피곤하다. 네, 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뭐 경제 불평등, 네, 네. 양극화, 예. 이것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 현재 문정부가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평화 쪽에는 상당히 진전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거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경제 불평등 자체를 자기 생각하고 다른 정치 세력과 의논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불평등을 활용해서 네. 정치적인 당파적인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불평등 해소를 못한다고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거기에 네. 대한 해결할 생각이 별로 없다고 하는 사실. 네. 이것이 이제 오늘의 세계 위협이 되고 우리에게도 위협이 돼요. 그게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지금.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기보다는 갈등을 이용해서 부추겨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정파적인 분들이 있다.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 알겠습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지도자가 좀 깨끗하고 진실되게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의 역할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차를 맞는 올해 이제 문재인 정부 조언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지난 8월 15일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께서 네.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니 기가 막힌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예.
평화가 경제다. 예. 그렇죠? 그러면 평화가 경제다라는 말은 21세기 어느 사회에서나 선진 사회에서나 뭐 어느 사회에서나 이거는 감동을 주는 새로운 비전이고 메시지입니다. 네. 그런데 그 말만 던진 게 아니고 평화가 경제가 되는 메커니즘, 네. 그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어요. 그게 네. 뭐냐면은 6+1 아세아의 6나라와 미국이 합쳐서 한반도 중심으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안을 제시했어요. 아, 그랬었습니다. 예. 저는 그걸 보고서 내가 여기에 희망이 있구나. 왜 그런 줄 아세요? 6+1 같으면 7나라 아닙니까? 예. 7나라의 경제의 힘을 내가 계산해 보니까 예. 7나라의 GDP를 합치면요. 세계 전체 GDP에 얼마 좀 되리라고 봅니까?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했던 TPP 12개 나라의 GDP 다 합쳐봐도 네. 세계 전체 GDP의 한 30% 안 됩니다. 그럼 7개 나라를 합쳤을 때 그러니까 30%가 나올까요? 정확히 말하면 49.9%입니다. 그렇게 많이 뛰나요? 세계 최대의 경제 다자 협력 기구가 됩니다. 예. EU 그 선진 국가 있죠. EU도 다 합쳐도 한 30% 정도가 안 되고요. 나토 거기도 다 합쳐도 30% 안 됩니다. 그리고 G7 있잖아요. 제일 잘 사는 G7 합쳐도 한 40%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문 대통령이 제시한 6+1은 7나라인데도 네. 이 경제 규모가 세계 반인데 네. 이 지역은 날로 GDP 성장률이 다른 데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6+1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나라들의 경제적인 힘은 더 커질 겁니다. 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희망이 뭐냐면 이게 희망입니다. 네. 7나라 가운데 세계 경제 1, 2, 3등이 여기 있습니다. 예. 미국, 중국, 일본. 네. 세계 군사 최대 강국 미국, 러시아가 있죠. 중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세계를 위태롭게 하는 거는 세계를 불안케 하는 것은 이 세 나라들 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 마찰 전쟁하고 있죠. 네. 중국과 일본의 사이가 나쁘죠. 러시아와 미국 사이 요즘 별로 안 좋죠. 네. 이런 거 보면은 요 세계 3대 경제대국, 군사대국 간의 모순과 갈등과 긴장을 풀 수 있는 장치를 문 대통령이 제시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는 못하죠. 예. 우리 혼자만 운전 안 되죠. 남북이 같이 평화를 만들어가면서 남북 지도자가 같이 해서 국가연합 단계로 들어가면은 네. 제가 통일부 총리할 때 국가연합 단계 초기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네. 그거 하면 되는데 벌써 남북 연합 단계로 쭉 들어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정상 간의 정기적인 회합인데 벌써 1년 사이에 3번 했습니다. 3번을 봤죠. 그리고 부속 실무진들이 굉장히 접촉이 많았고요. 벌써 철도 한 바퀴 돌면서 다 점검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만약 6+1 이 철도 문제가 아니고 이 동아시아의 경제 평화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이 한반도에서 이 출발하는 이 경의선과 동해선이 중국 대륙을 통해서 시베리아 대륙을 통해서 저기 유럽으로 간다면은 네. 경제 공동체뿐만 아니라 평화 공동체로 확산하고 BTS 같은 아주 뭐 창조적인 이 랩 음악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그 호연지기가 세계로 뻗어나가서 네. 이 창조적인 문화국가가 됩니다. 이 희망입니다. 평화가 경제다를 지난해 8.15 광복절에서 밝혔고 이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원년이 2019년 올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남북 관계가 필요하고요.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반드시 와서 이 남북이 공동 운전을 해서 세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축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년 특집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사회 원로에게 해안을 듣는 신년 특집 인터뷰 한한상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 넘나들면서 부총리를 지내셨습니다. 지난해 말 야당 대표가 선거제 개혁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고 국회는 여전히 파행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참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새해를 맞았는데 이것을 좀 풀 해법 없을까 궁금합니다. 예. 뭐 완벽한 해법은 없지만은 그래도 해법들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저보고 진보 보수 정권을 넘나들었다 그러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제가 YS 정부 때 통일부총리를 했죠. 예. YS 정부는 다소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혁적 보수였습니다. 네. 하나회도 철거하고 뭐 금융실명제도 하고 뭐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건 보수인데 또 그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는 교육부총리를 했거든요. 예.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부는 그 김영삼 정부보다는 조금 진보적이긴 하지만은 네. 뭐 사실은 그렇게 진보적이나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예. 진정한 의미에서 북구라파 수준에 이르는 진보도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온건한 진보, 중도적인 정보고 중도고 네. YS는 약간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뭐 진보 보수를 넘나들었다 그러니까 뭐 마치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고요. 예. 지금 이게 파행 꼬인 전국을 풀 수 있는 것은 이 연동제 선거제 개헌 이게 이제 눈앞에 와 있는데요. 예.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내가 딱 잘라 말하고 싶어요. 예. 선거제도 고쳐야 합니다. 네.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면은 정당의 국민 지지율에 비례해서 의회 수가 결정돼야 합니다. 네. 여기에 손익계산 꼼수 부리는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네. 꼼수 부리면은 이게 정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지금 현재 작은 정당은 다 이걸 원하는데 네. 이 반대하는 정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같은 일당이죠. 예, 둘인데 그 지금 자한당이 그렇게 반대하는 거는 내가 알겠습니다. 막 그분들의 칼라는 네. 원래 그런 거니까 과거 회의하고 싶으니까 뭐 그런 걸 이해하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주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건 좀 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이 꼼수보다도 정식으로 해도요. 네. 그 사람들 당당하게 집권 여당의 역할을 이걸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이 원하는 소망에 따라서 국회 의식이 분배가 된다면은 네. 지금 국민이 원하는 정치 프로그램에는 극좌의 프로그램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요. 네. 극우는 더더구나 안 받아들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창조적인 중도 합리적인 정치 세력을 원합니다. 네. 보수든 진보든. 그런데 그렇다면은 집권 여당이 말이죠. 네. 정말 이 주권 재민 이 국민이 대통령이다. 국민이 정말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한다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의석 배분을 하도록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예. 극단적인 정치 프로그램을 내세워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못 얻습니다. 네. 촛불 전국 이후는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이럴 때는 정말 열린 우리당이 열린 우리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예. 지금 열린 우리당으로 참 갈라고 하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 국민과 함께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정치를 하려면은 아주 극단적인 보수 정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정의롭고 정당한 작은 정당이 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극보수로 가는 정당도 이 온건한 보수로 넘어올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쿠션 하나로 여러 개 효과를 내듯이요. 당구의 효과처럼
이 연동제 하게 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면은 연동제를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추진하는 정당이 이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 그걸 못 보느냐 말이야. 눈앞에 있는 이득 보고서 우리 당장 우리 국회의원 수가 줄어지겠구나. 줄어지는 만큼 네. 건전한 야당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정의로운 그리고 정말 올바른 정당이 잘합니다.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국회로 운영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동제 여기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바뀌는 걸 원하지만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거는 싫어하시거든요. 물론이죠.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나는 의원 수 늘리는 거는 나도 반대예요. 지금 현재 300명 중에서 연동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조정하는데 이 비례대표와 직접 뽑는 그거는 기술적으로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더 늘릴 지금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면은 이게 엄청난 부머랑 이펙트가 생길 겁니다. 왜? 국회의원들은 안 변했어요. 저것들 세비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출장 다니면서 쓸 돈 같은 거는 마음대로 쓰고 뭐 쪽지 예산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권 다 챙기는데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런 국회의원들 여자를 막론하고 안 받아들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회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총리 지내셨기 때문에 이제 북한 문제에는 또 남다른 관심이 많으신데요. 2018년 아무래도 남북관계 가장 큰 혁혁한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고 한다 그러면 2019년은 성과를 내야 되는 한 해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북핵 협상 관련해서 새해는 좀 속도가 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참 이게 이런 이야기하기 슬픈데요. 우리가 새로운 한반도 평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잘 나가다가 아까 제가 그 다사다행 한 해의 마지막 조금 불안하다 그랬죠. 그게 이제 미국의 한반도 정책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최강 경제 군사 대국인 미국이 국제사회에 내놓을 평화 정책이 없어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은 유일하게 맥시멈 프레셔. 자기들 국가 이익에 반대되는 나라를 최대한으로 억제해가지고 압박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정책밖에 없어요. 그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 최악의 지금 그런 그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어주는 그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그렇게 경제력과 군사력이 막강한 것만큼 비례해서 연동시켜서 이것도 연동시켜서 평화 만드는 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북한을 1대1의 관계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껴안는 보듬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풀어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문 대통령이 지난 한 해에 여기저기를 많이 다니시면서 여러 나라를 설득해서 이 저희 비핵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하고 미국은 최강의 동맹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동맹국가가 마중물 노릇을 해서 비핵화를 촉진시켜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걸 성숙시키려고 하는 것을 같은 동맹국가로서 이걸 협조를 해줘야지. 이거는 막 우리 정부는 말 못할 겁니다. 저는 이제 민간인이니까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잖아요. 실제로 유도 구단이 유도 구급하고 같이 싸워서 되겠어요? 진짜 실력자는 여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강해지기를 내가 바랍니다. 강한 나라의 금도, 포용 이런 거를 해서 제발 같은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정부가 요구하는 마중물적 역할 그게 좀 협조를 하면은 올해 돼지해에 정말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고 북쪽도 좋고요. 한반도의 평화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트럼프가
힘으로 얻는 이득보다도 네. 상대방을 감동시켜서 스스로 양보하고 협조하는 것을 얻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네. 평화의 외교가 압력보다 훨씬 소중하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진리를 깨닫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대통령이 할 수도 없고 우리 네. 외무장관이 할 수도 없고 그것은 미국의 양식 있는 시민 세력과 네. 지식인과 그 야당들이 해야 되죠. 그런 걸 좀 이 방송을 듣고 좀 그런 사람들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예. 지난해 북한도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또 북한 쪽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북한도요. 예. 배고픈 인민들에게 쌀밥과 고기국을 끓여주고 싶은 것이 소망이라면은, 네. 막 그 소망 때문에 이 소위 핵 개발과 경제 개발 이 병진 노선에서 이제 핵 개발은 끝났다. 이제 경제로 올인하겠다라고 이제 그 방향을 틀었는데 그 방향 틀 걸 나는 진실한 걸로 봅니다. 네. 그걸 진실로 본다면은 핵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겁을 먹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핵을 예를 들어서 핵 탄두를 한 100개 만들었다고 합시다. 난 100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00개 만들었다고 합시다. 미국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글쎄요. 그 어마어마하다면서요. 8천. 그게 소련하고 합의해서 줄인 것이 지금 한 8,100개쯤 됩니다. 네. 어떻게 100개 가지고 8천 개나 되는 미국하고 당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을 포기하고 예. 민생 경제 이런 것을 돌보는 일로 용기 있게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해야 할 것은 우선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변 핵시설에 대해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굉장히 주목합니다. 네. 그걸 완전히 투명하게 다 당신들이 와서 보라. 사찰 수용하고. 예, 수용하고. 예. 그 IAEA도 들어오고 미국 자체도 보고 해서 그 투명하게 그 조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자 제재를 풀어달라. 근데 미국도 상당한 이 비핵화 그러니까 조치를 하면은 예. 그게 갚아는 아주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미국이 네. 아주 그 관용과 이런 걸 배워줘서 진척되도록 해야 돼요. 그 북미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게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만족할 수 있는 조치를 1단계로 하면은 네. 1단계에 해당되는 이 제재를 거두는 것 이걸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그 로드맵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예. 양쪽을 설득해야 되죠. 그건 잘하면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양쪽을 다 설득하는 네. 미국과 북한 당국 그리고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중국하고 러시아, 일본 다 설득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김정은 위원장께서도 두려움 없이 네. 비핵화 조치를 아주 시원시원하게 성큼성큼 진전시키는 게 좋습니다. 네.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감동적인 취임사가 있습니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라는 말을 제가 나갈 수도 없다. 정확한 얘기는. 이 새 우리 민족이 좀 나아갈 통일의 방향은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말이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9월 말에 평양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백두산 꼭대기 올라갔다가 이제 천지 연못가에 내려서 이제 물을 마시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대통령이 계시고 거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어느 대통령이나 말하지는 않고 우리나라 대통령 한 분께서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네. 그 선언이 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오히려 후퇴하고 안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대통령도 이것을 실천을 제대로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우리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해서 평양선언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걸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 활짝 웃더라고요. 그게 아마 텔레비전에서 나갔을 겁니다. 나는 그게 한국 와서 서울 와서 내가 봤으니까요. 예, 예. 근데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평양과 서울은 이게 주적 관계였잖아요. 네. 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그 1년에 3번 만난다는 게 가능합니까? 네.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란 게 9월 19일 날 그 15만 명이 평양 시민들이 모여서 5.1 경기장에서 예, 했는데 예. 그때 우리 대통령이 7분간 짧은 연설을 하셨거든요. 아니 얼마 전만 하더라도 네. 북한에서 이제 핵 개발은 끝났다. 우리는 핵 죽은 거다. 라고 헌법에 집어넣고 국민들을 설득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가서 한반도에 핵이 없고 예. 그리고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에게 넘겨주기로 김 위원장님하고 약속했다. 예, 예. 그 이야기 들으면 평양 시민들이 저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의 연설을 과연 좋게 평가할까? 박수 칠까? 네. 난 박수 안 치자고 생각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한 5분 동안 아주 기분 나쁜 차가운 침묵이 흐를 거다 생각했거든요. 예. 그런데 잠시 멈칫하더니 박수가 큰 소리가 나왔죠. 2초 지나서 박수가 터지는데 네. 내가 감동한 겁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전벽해의 변화입니다. 네. 이것이 뭡니까?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까 나는 이게 김영삼 대통령 때는 안 이루어졌지만은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는 이렇게 하게 되도록 국민들이 더 열심히 지원하고 성원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올해 여러 가지 가야 될 방향 중에서 이 부분 하나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든지. 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들을 때 네. 두 가지로 이게 조금 부족하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불로소득이 국민에게 주는 위해감이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강남 지역에 3살 먹은 아이가 엄청난 비싼 집을 몇 채 갖고 있다. 네. 지가 노동해서 번 소득이 아니잖아요. 예.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이 문제, 이 부정적인 시각이 항상 많이 있죠.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을 정말 과감하게 추진하려면은 불로소득에 의한 불평등의 원천, 그 문제도 언급하고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데 그거 없었단 말이에요. 네. 또 하나는 이게 또 비슷한 이야기지만은 이 소득 주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공정 경쟁, 공정 거래.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갑질하는 재벌들이 보여주는 변치 아니하는 탐욕적 독식 체제, 이거에 대한 것도 같이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게 이게 최저임금 아닙니까? 예. 최저임금 저걸 하려 그러면은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을들끼리 싸우잖아요. 네네. 그럼 을들끼리 싸우지 않고도 그 정책을 효과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이제 늦게 깨닫고 하려고 하고 뭐 노력하는데 왜 그런 거를 주도 면밀하게 할 만한 보다 장기적으로 깊이 그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 주변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지금은 포용사회로 간다 그러는데요. 포용사회도 공정사회를 거쳐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아마 이 문정부가 상당히 그 새로운 그 경제부 총리가 임명이 되었으니까 잘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자, 2019년 새해를 맞아서 한한상 전 적십자사 총재와 함께 신년 특집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100주년 위원회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각종 사업을 총괄하는 정부 차원의 기구인데요. 기억, 기념, 발전, 성찰, 미래, 희망이라는 단어에 위원회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1운동 100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게 참 의미가 큽니다. 3.1운동 일어나고 나서 한 달쯤 돼서 이제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네. 임시정부의 헌법에 해당하는 그 문서에는 민주공화제를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봉건 왕조 국가로부터의 그 단절 이걸 했으니까 혁명적이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3.1운동에 앞장섰던 모든 사람들은 나이나 지역이나 종교나 이거 계급 막론하고 다 비폭력 평화적으로 했습니다. 네. 일본 관원들이 뭐 총칼로 쏘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뭐 교회에다 모아가지고 불살라 죽이기도 하고 했지만은 절대로 폭력적 그 저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동을 세계적으로 그 감동 파장을 일으켜서 네. 5월 4일 북경대학 학생들이 일본 제국주의 운동, 오상운동 일으켰고요. 최근 그 프랑스에서 공개된 경찰들의 그 문서를 보면은 그때 그 호지민 청년에게 가장 이 독립의지를 강하게 불어넣어준 분이 우리 3.1운동에도 그렇지만은 임시정부의 중앙 역할을 했던 그 우사 김규식 박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감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맞으면서도 때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 여유. 3.1운동이 그런 겁니다. 100년, 올해는 그러면 어떤 일들 우리가 해 나가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의 그러한 것들을 다 이어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민관 합동위원회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네. 100주년 3.1 정신을 기리고 임시정부의 그 법통 공화제를 잇는 이 일 하는데 지금 현재 각 정부 부처마다 100주년 기념을 위해서 예산을 따서 그 계획한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정리를 해보니까 한 104개나 돼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잘 조절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일제시대 36년 동안에는 총체적인 억울한 고통과 차별과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3.1운동을 기릴 수가 없었어요. 예. 그 3.1운동 기리면 또 감옥에 가고 박결당하니까. 그러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잖아요. 예. 그럼 해방된 이후는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제 36년보다도 2배가 긴 지금 73년간 분단이 됐는데 이 분단된 조국의 남북에서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세력이 3.1운동 정신을 높이는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네요. 없었네요. 없었죠. 예. 없다 보니까 3.1운동이 이 정신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분단 극복을 통한 평화 만들기, 네. 평화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이제 성숙시키기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이렇게 빨리 갔는지를 몰랐어요. 벌써 마칠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됐어요? 예,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딱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이게 평화를 만들면서 민주주의를 완성시킨다. 힘들죠. 그러나 이거를 반드시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수가 많으면 그 현실이 됩니다. 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환상이 되지만은 여러 사람이 그 꿈을 공유하면은 현실이 됩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국민이 3.1 정신을 나눠 가지시고 3.1 정신의 꿈을 이룩하는 일에 앞장서시면 현실이 됩니다. 네. 모두의 말씀해 주셨던 발악하는 사회가 아닌 발선하는 한 해가 됐으면 그런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자 전 적십자사 총재를 지내신 한완상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